지금 위로 몇 분이 쭉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마 좀 내려오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고난을 피워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이제 가수 아티스트이신 가인님과 함께 고난을 어떻게 예술로 피워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고, 오늘은 김성민 대표님과 함께 고난을 어떻게 삶과 좀 더 일상에 적용해서 어떻게 피워내고 있고, 또 고난에 남긴 잔해들을 어떻게 저희가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억나세요? 어디서 뵀는지? 저는 너무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였죠? 홀트 아동복지라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홀트 아동복지에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사업이 있거든요.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고 돕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작가님이 그 아이들하고서 강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저희 첫 만남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잠깐 홀트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저희 전시 수익의 일부가 야나와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자립준비 청년과 한부모 가정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홀트 아동복지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의 저희 전쟁 이후에 고아 사역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있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두 사람 다 이 청년들의 그 멘토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같은 강연자로 처음 만났어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너무 비슷하게 고난을 재료 삼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였어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런 사업적인 동행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고난을 지나왔는지 짧게 고난 배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난을 대표님은 겪으셨나요? 저는 저희 브라더스 키퍼를 아시는 분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알 것 같고, 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어쩌면 저를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자립준비 청년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친구들이 생활하는 곳을 아동양육 시설이라고 하죠. 그곳에서는 만 18세까지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그때를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립준비 청년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보육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김성민이라는 이름은 사실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준 이름이고요. 3살에 제가 보육원에 입소했거든요. 이 3살은 추정 나이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일이나 주민번호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도스트를 들으셔서 제 삶의 권한은 조금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딱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약간 사각지대에서 자립준비 청년과 좀 비슷한 독립을 하는 과정을 좀 거쳤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긴 했지만 두 분 다 살아계셨을 때도 사이가 매우 좋지 않으셨어요. 청소년 이전에 초등학교 때도 이제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뭔가 식칼을 이제 드셔서 제가 그걸 손으로 빼다가 손에 피가 나고 이런 기억들이 있을 정도로 가정에서 뭐 아버지의 도박 중독이라든지 그런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서 가정의 아픔들을 겪고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그런 고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그래도 삶에서 피워냈다 라고 그래도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대표님은 그런 삶을 어떻게 수용하고 나름의 지금은 대표님이 항상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 가장 큰 자랑은 제가 고아였던 것입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오늘 저는 작품을 보면서 저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했고요. 또 지금 제가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또 많이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난을 걷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보육원에서 생활했고, 보육원에서 생활했다는 게 어떤 어려움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부모님이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그건 사실 저에게는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있거나 없거나를 보육원안에서는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 구분은 시작됩니다. 입학식 날 제 손을 붙들고 분을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친구들은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사는 환경과 친구들이 사는 환경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당시에 학교 선생님은 또 나쁜 의도는 아니셨을 것 같아요. 가족관계 조사를 좀 빨리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 없는 사람 왼손 들어,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아마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입학 첫날에 저는 부모님이 없다라는 걸 모든 친구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보육원에서는 제가 부모가 없다라고 한 번도 놀림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학교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 혹은 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여도 제가 충분히 이겨낼 만했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친구들과 제가 떠들고 놀고 있으면 저를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김성민 앞으로 나와. 당시에 선생님들은 이런 회초리를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 회초리로 저를 무지하게 때리십니다. 그럼 교실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딱 지금처럼 조용해지죠. 그렇게 선생님이 항상 저를 본보기로 때리셨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성민이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제 자리에 찾아와서 책상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또 고아라고 부모님이 없다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어른일 텐데요. 어른인 우리도 누군가가 지금 나를 놀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기 꽤 어려울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놀림이나 편견, 다양한 상황, 악한 상황에 계속 빠져들게 되고 그것들을 혼자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가장 크게 겪었던 고난이 아닐까.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주었던 아픔이나 상처는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저는 세상에 사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약점이 고아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를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시간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아이들은 지금 어떤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환경이나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은 결국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피해내냐는 게 지금 주어진 삶에서 유익함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뭘까요? 맞습니다. 너무 똑똑하시네요, 다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동일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듯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눈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네가 지나온 시간을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야. 너의 지나온 시간은 많은 사람을 그리고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위로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삶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깊은 아픔의 장면을 하나 떠올려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루푸스라는 병을 20대 초반에 갖게 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도 지병이 좀 악화되셔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해서 제가 아무도 병간호를 하시지 못하게 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입원을 했었는데 1년에 한 달 정도를. 근데 입원을 3번째 했을 때 병원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기를 바라면서 병원 커튼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계신 할머니들이 이제 제가 자는 줄 알고 제 얘기를 이제 드라마 얘기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가씨 너무 불쌍해. 나이도 어린데 시집도 안 갔는데 목골치병에 걸리고 엄마도 보니까 장애인이고 가족도 없고 아빠도 없는 것 같아.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커튼 안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서 그걸 듣고 있는데 너무 슬픈데 너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삶에서 고난을 가장 깊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어요. 엄마에게 가도 제가 오히려 엄마를 돌봐드려야 되지 제가 의지하기에는 너무 연약하시고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또 그때 겨울이었는데 기관지염이라는 게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밖에 나가면 자꾸 기침이 나서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냥 동네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가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예배도 아니었어요. 사람들 없는 시간에 그냥 새벽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면서 막 원망을 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뭐 이러면서 원망을 한 거죠. 근데 그냥 제가 혼자라고 여겼던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그냥 마음의 문득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조금 따뜻한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진짜 창조주가 있다면, 누군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나한테만 이렇게 나쁜 것을 줄 리가 있을까? 세상을 짓고 뭔가 실수가 없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배워왔는데 진짜로 나는 실수로 지어졌을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나 봐 하면서 원망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최고의 것을 줬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에게 온 고난들이 최악이 아니라 최고라고 한번 다시 해석해보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동화책에서 180도를 돌려본 것처럼 모든 걸 감사로 한번 조명을 해보자. 라는 억지 노력을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꽤 말이 되는 서사가 조금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저희 집 가족들만 이해해도 뭐 생을 포기한 사람, 도박 중독이 됐던 사람, 가정의 불화를 겪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장애인, 가난한 사람,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저도 청소년기에 굉장히 크게 방황했거든요. 방황했던 청소년부터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공감의 폭을 내가 부여받았다면 이건 나한테 최고의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엄마도 분명히 나한테 최고의 엄마를 주셨겠구나 하면서 엄마와의 불화 가운데 또다시 엄마를 조명해보게 되니까 그 엄마의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어린 자아의 상처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어르신들의 이면의 아픔들과 과거 시대의 아픔을 너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 작품들의 노년에 계신 분들을 젊은 세대가 이해하게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아마 거기서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대표님이랑 대화한 릴스를 인스타에 올렸는데 이런 대화를 저희가 나눠요. 제가 너무 힘든 가운데 전시를 하고 작가가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게 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다 그냥 살자는 얘기거든요. 어떤 일이 있든 삶을 그냥 끝까지 살자. 그것만 하자는 얘기를 해요. 완주하자라고. 되게 큰 어떤 이상향을 막 제시하고 괴리감이 느껴지는 내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작품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끝까지 삽시다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견고한 재료인지 저는 몰랐어요. 만약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을 주제로 하지 않고
제가 굉장히 화려하고 잘났을 때 무언가를 작품의 주제로 던지고 세계관이라고 발표했다면 저는 그 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너지든 일어나든 제게 지금 가진 모든 타이틀이 무너지든 어떤 제 과거에 무언가가 드러나든 혹은 제 가족이 무슨 치명적인 일을 저지르든 제가 병에 걸리든 흔들리지 않는 주제가 제 안에 확립이 돼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이 전시장에 저도 작가니까 뭔가 이렇게 작품이 소장이 되기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 투자자도 계시고. 근데 제가 초대하는 분들을 보면 다 작품을 사시기에는 어려운 분들을 많이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오시는 분들도 엊그제도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해드린 도슨트를 텍스트로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전시장이라는 곳에 오기 힘드신, 평소 같으면 엄두를 잘 내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이 전시장에 너무 많이 찾아와요. 또 한부모 가정, 자립준비 청년분들도 당연하고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고급 문화의 향유물처럼만 다뤄줬다면 이분들에게 예술의 위로가 닿을 수 없을 텐데 하면서 그냥 지금은 아티스트를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가정의 환경에서 자랐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엄마가 됐잖아요. 엄마로서 작품을 하는 게 또 좋은 이런 소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고난을 삶에서 피워내는 제 방법은 그냥 다 저의 유익함으로 바라보는 어떤 감사의 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좋은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와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지금 작가님의 그 고난은 오늘 이런 작품으로 또 지금 삶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 작가님이 그렇게 증명해내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선물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을 제 딸에게도 적용합니다.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제 딸이 불가피하게 저 때문에 종일반에 남는 날도 있고, 엄마가 일할 때 이제 엄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제가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저한테 맞춰서 제가 작업할 때 옆에서 제 재료를 갖고 놀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많거든요. 근데 처음엔 되게 미안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아이에게도 적용해서 아니야, 얘한테도 내가 최고의 엄마일 거야. 얘한테 최고의 환경이 나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그림은 1등이에요 지금.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워킹맘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저희가 유익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이 남긴 잔해와 저희가 해결해야 할 마음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저처럼 가정의 불안정과 한부모 가정, 이렇게 또 자립준비 청년, 고아원에서 자라신 분들, 보육원에서 자라신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남은 그 잔해가 바로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되게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 현실적인 외로움, 이 기분에 사로잡히고 습관처럼 다시금 내 삶이 너무나도 짙은 바다처럼 어둠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세요?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좀 추상적일 수 있어서 하나는 좀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물론 극복하지 못했죠. 그냥 그 시간을 지나왔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제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더라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놀림받고 매일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에 물건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게 저였으니까요. 네, 그럼 뭐 제 주머니뿐만 아니라 가방을 다 뒤집어 엎고 그것까지만 해도 참 어려웠을 텐데 정말 심한 날에는 속옷까지 다 벗겼으니까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제 삶에는 끊임없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역경인 것 같더라고요. 맞죠? 네. 여러분들 삶에도 역경과도 같은 시간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역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경이라는 단어 안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 역경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가 될까요? 경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아파하시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역경과도 같은 시간들 안에는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력으로 쓰임받을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나온 과거를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아마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시간은 지금보다 지나온 시간들보다 훨씬 더 역경과도 같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시간들 안에서 나는 청소년 시기에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는데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내가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시간 안에는 우리가 그때 느끼지 못했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무수하게도 많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곱씹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시간을 아마 경력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게 저는 제가 외로움을 극복했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지금의 저의 삶이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10km씩 달립니다. 오늘도 런닝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외로움이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외로움은요, 우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옥 끝까지 끌어내릴 것 같습니다. 맞죠?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외로움이 느껴질 때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구나. 처음에는 이제 빨래를 해보기도 했고 설거지를 해보기도 했고 방 청소를 해보기도 했죠. 그런데 이건 얼마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 가장 힘들다고 하는 런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매일 달렸더니 실제로 그 런닝을 하는 시간 동안 몸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생각과 마음은 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외로움이 느껴지면 당연히 생각은 나쁘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 달리는 그 시간 동안 그게 너무나 좋은 생각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행동과 생각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외로움이 느껴지면 달립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제가 외로움이 느껴지잖아요. 잠깐 부탁드리고 5분 동안 달려볼 거예요, 아마.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미팅을 하다가도 뭔가 몹시 힘들거나 괴로움이 느껴지면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10분 동안 무엇을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달리고 옵니다. 저는 그건 못합니다. 아무튼 그건 저만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외로움이 느껴지시면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무엇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심리상담가가 됐는데 그 친구랑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 둘 다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탔고 만나서 지금 저희 대화 정도의 수준의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뭔가 삶은 뭘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은 태어났을까? 뭐 이런 철학적인 대화들을 참 많이 나눴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을 공부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로운 감정이나 슬픈 감정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면
너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퀴벌레 했더니 그것들이 제 몸을 타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래요. 보이지 않지만 그 감정의 벌레들이 내 몸을 타고 온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벌레들이 나를 향해 오면 당연히 도망갈 거잖아요. 감정도 동일하게 무언가 형상을 줘서 그 감정이 나한테 올 때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으로 저는 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대표님처럼 그런 감정이 들 때 기뻐지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듣다가 생각난 게 하루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분명히 하루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바쁠 땐 사실 외로울 수도 없잖아요. 그땐 이제 해야 되는 행위적인 일들이 감정을 넘어서는 하루를 보낸 거죠. 근데 어떤 날 사실 외로움 잘 느낄 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날이 많아요. 그쵸? 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싫어서 5분씩 알람 연장할 때 이제 이럴 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정신이 소비되는 시간을 조금 육체적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행위적인 것으로 나간다든지 약속을 잡는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타인의존적으로 살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혼자 있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막 약속을 만들고 누군가들을 계속 만들면서 인스턴트의 관계일지라도 계속해서 누군가와 물리적으로 함께 있으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 나에게 깊어질 시간을 잃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보다 괴로움이 쉬우니까 괴로운 관계를 수용하는 데 너무 적응이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잘못된 관계 혹은 관계 속에서 그 고립감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니까 뭔가 버려질까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관계에서 자체적으로 의를 자처하는 거죠. 근데 저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저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저처럼 가정의 그런 속에서 자란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겪어요. 그래서 굉장히 옳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도 많고 옳지 않은 이성관계 안에서 적응해서 괴로움을 견디면서 혼자가 돼서 버려질까봐 폭력을 견디고 산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그 굴레를 끊어야 되는 결심이 한번 필요했고 그것들을 행한 뒤에는 선택한 방법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로워지자였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한 건데요. 최근에 저도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제 스스로 생각한 제 생각의 명언인 것 같아요. 괜찮은지 들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눈을 뜨려면 먼저 눈먼자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외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직면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느끼는 제 자신에게 직면하고 그냥 혼자서 있어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작품으로 혹은 글로써 혹은 저를 관찰하는 시간으로 혹은 제 옆에 있는 제 딸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외부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해결하는 에너지로 전환해서 오히려 그 외로움을 직면해서 혼자인 삶을 좀 누려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저는 아직도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괜찮은 듯 하다가도 만약에 또 제가 늙어가지고 만약에 혼자 돼서 빨리 시집가고 혼자 있으면 또 느낄 것 같거든요. 그때는 때마다 이 삶의 단계에 따라 다른 외로움이 계속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그 감정에 깊어지지 않으려고 뭔가 물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외로움조차도 뭔가 생산적인 이런 영감이나 재료로 사용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지 않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인스턴트 같은 관계에서 해소하지는 않겠다라는 정도만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힘겨운 고난으로 느껴질 때 다시 피어남으로 전환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이거는 제가 먼저 대답할게요. 아까 했던 대답이랑 겹쳐서 저는 그냥 계속 유익함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자주 하는 말이 나쁘기만 한 일은 없고 좋기만 한 일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는 다 이제 양면성을 지닌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문제 안에서 장점을 발견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내가 느끼는 고난이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색이
자기가 흰색으로 알고 살다가 자기가 회색인 걸 알게 되는 순간은 옆에 진짜 더 밝은 흰색을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내가 검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옆에 더 짙은 검정을 만나면 그때서야 내가 회색이었던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족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족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처음에는 그 타이틀로 자격을 주다가 마지막에는 근데 우리의 꿈은 이 타이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든 무너집니다. 하물며 가정을 꿈꾸는 것도 무너집니다.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언젠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꿈은 태도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않는 태도, 고난 속에서 유익함을 발견할 줄 아는 태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의 꿈으로 살아야 하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막 기적을 말하고 크게 쓰임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그거 자체가 꿈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있는 누군가와 바꾸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갈 거잖아요. 타인의 고통과 비교해서 나를 만족하고 살자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내 삶에도 분명히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제가 완전한 극과 극, 흰색과 검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의 조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중간 정도 안에서 나의 선택에 의해 나를 지정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곱씹어 봤는데요. 저만의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현실과 진실을 좀 구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해서 현실은요. 저의 현실은 저는 고아입니다. 그렇죠? 이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걸 조금 더 저의 표현으로 해본다면 보육원은요, 제가 버려진 곳입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보육원은 제가 부름받은 곳입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17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듯이 그곳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시간인 거죠. 그 장소는 제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네. 또 하나를 더 비교해 보자면, 감정이 네. 아무튼 네. 이거 얘기하면 제가 너무 울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제 눈물이 너무 많아서요. 네. 아무튼 여러분 삶에도요. 고난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꼭 현실과 진실을 구분하시는 어떤 훈련과 연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현실은 고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고아가 됩니다. 그렇죠? 예, 보육원은 제가 버려진 곳입니다. 현실이죠. 진실은 그곳은 제가 부름받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으로 느껴질 때 현실과 진실을 구분하는 한번 훈련과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나눴던 대화 중 하나가 진짜 감사한 게 하나 있다 해서 저희 둘의 삶에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막 엄청 높고 막 이렇게 사세요 막 이렇게 권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이렇게 지금도 대표님이 만약에 막 집에서 혼자 막 외로워서 맨날 울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모순되잖아요. 근데 저도 대표님도 얘기하는 게 정말로 살아낸 것 안에서만 말하는 건데 그게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라는 게 사실 너무 뻔한 말 같을 수 있고 유토피아 같은 막 세상을 꿈꾸는 것
같이 현실적이지 않게 들릴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죽지 않고 살고 이렇게 말하는 대로 그냥 견디고 살았다는 그 행위가 이 말이 꿈이 아니라 이상향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저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게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단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대치를 조금 더 제가 낮추고 싶은 건 맞아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산 것들이 과연 내가 하는 일에서는 충분한 행복과 감사함을 느꼈지만 이 김성민이라는 존재에게는 정말 그게 좋은 일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좋은 얘기 하고 있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되고요.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되고요. 누군가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몰라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대로 저는 내버려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연을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건 작가님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 집에서 울거든요. 너무 외로워서. 네.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얘기하시네요. 맞아요. 저에게도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달리는 거예요. 네. 달리면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럼 외로움이 사라지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우리 아파도 괜찮고 좌절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저는 그게 고난이라면 그 자체가 피어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고난이 따로 있고 피어남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피어남이라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더 아파하고 더 울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네. 저희가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하나씩 질문을 뽑아봤어요. 사실 자립준비 청년이란 말이 이제서야 사실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김성민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본인 소개를 너무 검소하게 하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개념이 많이 알려지도록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드시는 그런 일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되게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시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 자립이라는 게 저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자립은 어떤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전시회를 보기 전까지 제가 생각하는 자립의 기준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시회를 보고요, 그 자립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작은 방에 들어가셔서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고 맞죠? 그렇게 성장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결국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자립이라는 단어를요 한번 제가 진디겨 봤습니다. 이렇게 막 뭉쳐도 보고요 구겨도 보고 했더니 한 글자가 딱 남더라고요. 네, 자립을 한 글자로 추격하니까 집이더라고요. 네, 자립의 완성은 결국 집, 온전한 가정을 갖는 게 자립의 완성이지 않을까? 네, 왜냐면 저도 보육원에서 생활했잖아요. 저희 보육원에서 생활한 거의 많은 친구들은 가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건강한 가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만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사실 건강한 관계는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이라는 건 결국 이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게 자립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경험하시고 또 가정을 만드신 여러분은 저는 자립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성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립을 완성하셨으니까요. 어떤 특별한 의미의 자립을 또 자립의 정의를 찾지 마시고 난 자립을 완성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대견해 주시고요. 쓰다듬어 주시고요. 저 집에서 아침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두 손 한번 펼쳐 보실래요? 그리고 제 어깨를 이렇게 감쌉니다. 네. 뭘 하시는지 알겠죠? 한번 쓰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누가 저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느낌? 오글거리세요? 저는 이거를요, 매일 아침마다 해줘. 오글거리신다. 제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은 이제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나에게 하지 마시고요. 그 가정, 함께 가정을 이룬 그분께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요, 아, 이 가정이 정말 내가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그 사랑과 안정, 인정이 완성된 공간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립이란 집, 결국 가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저한테 하신 질문은? 네, 저는 작가님이 그 고난 중에 피어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작가님께 사실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작가님, 작가님에게 피어남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너무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번 전시에서 고난을 피워낸다, 삶에서 피워낸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전시회를 여는 것처럼 어떤 업무적 성과라든지 삶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것을 피어남이라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피어남은 그냥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오늘 죽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모두는 이미 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한 송이 꽃이 피기 전에 봉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꽃잎을 무수히 접는 고난을 견디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마침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피어난다고. 근데 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좀 저한테 재밌더라고요. 꽃이 결국 자기가 피어나도 되는 온도와 습도, 그 계절을 만났을 때 비로소 피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사실 고난을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약점이 되니까. 그리고 내 자신도 스스로 잘 직면하지 않아요. 아프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래서 고난을 내가 너무 마음이 온전치 않은데 가만히 있는 그 상태는 피어나기 전인 것 같고요. 근데 뭔가 이것들을 직면하고 내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고난이 있지만 오늘을 그래도 살아내보고 이런 열심들을 다하는 것은 이미 피어남의 과정을 시작한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야 하는 거죠. 피할 길이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되고 내 삶에 도망칠 곳이 없고 이 고난을 피할 길이 없고 이것을 지나 보내야만 하고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삶의 아침이 온다는 걸 믿으니까요. 그냥 견디는 거죠. 근데 그 견디는 시간이 꽃으로 치면 적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결국은 곧 피어나기 위해 피어남의 과정, 프로세스 중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어남의 반대가 대표님이 지는 거라 그러셨었는데 그 지는 시간, 진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살아서 오늘을 살고 계신다면 모두가 그 피어남의 과정 중에 있을 뿐이다. 피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피어나기 위한 과정을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어남을 시작한 사람들인 거죠. 저한테 피어남은 막 거창한 아웃풋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냥 오늘을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저한테 피어남이라는 저는 정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작가님 이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12시간 정도 이렇게 떠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태양이 가장 아름다울 때? 질 때. 맞아요. 보통 사람은 정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높이 있기도 하고 가장 밝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정도 이렇게 태양을 관찰해 보면요, 태양이 지기 직전 노을 진다고 하죠. 그 노을 상태일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을 다음에 오는 건 뭐죠? 어둠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곧 어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제 인생에 노을과 같이 화려한 시기는 모두 지나갔다. 나는 이제 어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작가님께서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요. 그런데 그 노을이 지고 어둠이 오는 그 시간도 작가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 시간 동안 피어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피어나는 시간일까? 여러분, 어둠이 그냥 어둠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이 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들을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텐데요. 우리 삶에 어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어둠 자체가 작가님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거, 그것 또한 내가 피어나는 시간이구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쩌면 이 시간 또한 내가 새롭게 피어나는 시간이겠구나라는 걸 사실 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느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괜히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사람들 만나기에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 어둠 안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피워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피어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이 가져가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물론 저희 한국 문화가 이렇게 발표 문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에도 이미 방송에 출연해서 이 고난의 피어남을 말하셨던 분들도 있고 참 고난에 대한 깊은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 들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 1분 뒤에도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랬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질문, 주제나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기 마이크 좀 주세요. 정세훈 작가님, 우리 따님이 계시잖아요. 따님을 볼 때 가장 어두웠을 때와 또 가장 피어났을 때 그 시절이 언제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들려요. 가장 무서웠을 때랑 뭔가 가장 아이에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 때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엄마라는 존재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켜주고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가장 어두웠을 때는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할까봐 무서웠을 때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뭐를 선택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이 저랑 붙어 있으니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내 선택에 의한 영향을 받고 이 아이의 삶이 같이 변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섭고, 그리고 뭔가 저도 이제 몸도 아팠고 막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시 중에 가장 큰 고난 앞에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괜히 아이를 낳아가지고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괜히 이 아이가 나 때문에 내가 겪은 것과 같은 힘듦을 겪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좀 과한 욕심을 부렸나?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이에게 미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주지 못할까봐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가장 밝고 희망적이었던 것은 아까 같은 그 믿음? 내 부모님이 비록 저희 엄마도 저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되게 미안해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가 남기신 모든 그 양분과 사랑이 지금의 저를 특별하게 빚어준 것처럼 내게 엄마가 최고의 엄마였던 것처럼 우리 에덴이한테도 결국은 내가 최고의 엄마다라는 생각을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럴 때 가장 느끼죠.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제가 이제 학부모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난리가 나죠. 다른 학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이제 막 미술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막 해드리면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애들이도 막 이렇게 엄마에 대한 이 자랑이 넘쳐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참 생각이 깊어요. 왜냐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제 삶을 동행하다 보니까 그 아이도 비록 아기들이지만 아기들이 다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돌아가심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이 아이도 옆에서 같이 보고 저도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주체되지 않는 그런 슬픔을 아이 앞에서 노출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이에게 미안했는데 지금은 또 그게 그 아이가 가진 특별한 어떤 감성이 돼서 정말 제가 봐도 얘가 어른 같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어른 같다. 얘가 어떻게 이 삶의 깊이를 이해하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예전에 저희 엄마랑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저희 엄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 손녀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애기 때부터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애기가 제가 바쁘니까 어떤 분이 오해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너의 교회는 어디야 하면은 그 원래 다니던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그런 것을 이해하지? 그래서 엄마는 거기를 좋아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를 보면서 아 나는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이 아이는 나라는 엄마를 둔 아이로서 또 자신의 특별함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 아이 또한 자신의 특별함을 많이 가진 아이로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안의 결핍, 엄마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저도 혼자 있는 것이 제가 다른 엄마랑 딸보다 조금 더 딸이랑 각별하거든요. 조금 더 제 딸을 제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귀하게 여기고. 근데 그게 또 우리 애기한테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진짜 그래서 지금은 넌 좋겠다 내가 엄마라서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또 밝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질문 한 가지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이언 J와 자이언 T는 무슨 관계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이 부끄러우실까봐 제 대신 질문했는데요. 사실 제 오랜 친구고요. 뻥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고요. 자이언이라는 게 이제 제 이름이 시온이잖아요. 시온이 영어로 자이언이에요. 그래서 그 해솔님도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도 그렇고 크리스찬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이언에다가 이 T가 십자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정시온이어서 서명을 자이언하고 J로 했었어요. 여기 그림에 있는 서명들이. 근데 제가 아무리 시온이라고 해도 외국분들이 자꾸 자이언 J, 자이언 J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이제 좀 뭔가 자이언트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이언 J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좀 억양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그래서 조금 이제 그냥 외국도 그냥 수용을 하자. 내가 작가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이름보다는 불러주시는 게 이름이지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다 통일해서 자이언 J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냥 청소년 방영 같은 데 가면 안녕하세요 자이언 T 아닌 자이언 J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언젠가 뭐 앨범 커버로 콜라보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덕을 보고 있어요. 자이언 T가 그림을 그리는 줄 알고 이곳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면 제가 질문.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청주께 여러분 질문 진짜 없으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조한이 네. 마이크 혹시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 겁니다. 네, 참고로 되게 유명하신 아트
고준환 디렉터님이신데 네. 항상 뭐 문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화는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의 성공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변화를 해야 하는데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기에 그런 고난이 누구한테나 다 찾아오는 것 같거든요. 작가님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뭔가의 압박이 있으시고 그랬을 텐데 작품 세계에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걸 지켜가고 어떤 걸 변화할 건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뭔가 계속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또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뭔가 예를 들어 요즘은 AI가 또 막 많이 나오니까 관련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제 삶에 깊어지면 된다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안 변하려고 해도 자꾸 제 삶이 변해요. 제가 나이를 먹고 제 생각이 변하고 제 환경이 변하고 제가 어떻게 하려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인생은 그냥 주어진 것을 계속 수용해야 되는 어떤 을의 입장이지 제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제 환경이 변하고요. 그 변하는 삶에서 버티고 견디고 기쁨까지 누려가면서 살아가려면 어차피 제가 계속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뭐 성숙함으로 표현을 하든 이거짐으로 표현하든 깊어짐이든 혹은 뭐 지식을 더 쌓는 일이 될 수 있건 결국은 살아내려면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제가 계속 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할 일은 변화되는 제 삶을 매 순간 성실히 살아가고 그 변화하는 제 삶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하게 찬사를 보내면서 그리고 예민하고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나의 해석으로 그냥 작품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답을 내렸던 것 같아요. 한때는 저도 막 이렇게 타인의 속도가 의식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타인의 색이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달리기 하시는 선수들을 보면 1등 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도 옆을 보면서 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앞을 보고 막 뛰다 보면 들어와 봤는데 1등이네? 이렇게 되는 느낌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듯이 저도 그냥 제 내면과 제 삶에 더 집중하고 삶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번에 제가 제 삶 속에서 피어남이라는 작품을 새로 만들게 됐듯이 그렇게 그냥 주어진 삶에 성실히 살아가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작품으로 피어난다면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 변화될 것이고 결국은 아까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다 비슷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제 안에 제가 깊어질수록 제가 더 개인적인 이야기에 깊어질수록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일한 인생을 사는 원오브댐 중에 하나로서 그냥 성실하게 꾀부리지 않고 세상 풍파를 맞아가면서도 견디고 피어내는 인생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거 도망가고 싶을 때는 창작으로 도망가는 거 그렇게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답을 드렸습니다. 지목하실 건가요? 네, 제가 한번 지목하겠습니다. 우리 목장님 대장님이거든요. 우리 조한교 대표님, 네, 질문 하나 있으십니까? 질문 딱히 없긴 한데. 네, 제 와이프한테 잘 들려요. 네. 그 자립 청년을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립이란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니까 부모로서 아이를 독립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립과 독립의 차이가 있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자립과 독립의 차이는 사전적인 정의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독립이라는 건 어떤 계치에서부터 떨어져서 나온다는 걸 독립이라고 한다면 자립은 스스로 홀로 잘 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가정,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나오면 독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독립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불안정한 가정에서 생활한 친구들에게는 결국 홀로 스스로 잘 서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지해주거나 지원해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독립과 자립은 또 뭐가 달라? 같으면서도 사실 다르죠. 네, 지지 기반이 있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 그런데 저는 독립을 제가 깊이 고민해 보진 않았지만 자립이라는 용어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많이 연구해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립이라는 건 홀로 스스로 잘 서 나간다는 게 저는 자립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요, 저는 식물과 관련된 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 식물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여러분 저기 지금 밖에 가로수 나무가 있잖아요. 저 나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요, 와, 저 나무는 홀로 너무 잘 자라고 있다. 누가 기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홀로 너무 잘 자란다. 이 모습이 우리 친구들과 너무 닮아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무를 더 깊이 관찰해 보니까 나무가 절대 홀로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무는 땅에 기대어서 살고요, 물과 바람과 태양에 기대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자립은 누구도 혼자 할 수 없는 거구나. 어떤 존재도 홀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걸 제가 저 나무를 보면서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립의 첫 번째 조건은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찾아주는 게 저는 자립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이라는 건 이미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하지만 자립은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찾아주는 게 저는 자립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립에도 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자립의 완성은 뭘까? 제 생각인데요, 나무가 거대하게 자라면요, 이 나무가 뻗치는 가지 아래는요 정말 많은 동물과 식물, 사람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거의 95%의 이 공기는 이 나무가 만들어냅니다. 나무는요 결국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자립의 완성은 바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저는 자립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독립과 자립은 조금 개념과 의미가 다를 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아티스트 토크이자 고난을 피워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삶이 주는 예외 없는 각자의 고난 앞에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면 피어나고 있거나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을 너무나도 응원한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어제 강연 때 가희 언니가 만든 인사가 있어요. 피어납시다 이러고 끝냈거든요. 우리 다 같이 그 인사하면서 프로그램 마치도록